오는 금요일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 표결이 진행이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소추안 처리를 앞두고 마지막 승부수가 될 수도 있는 4차 대국민 담화 카드를 꺼내 들지도 주목되고 있는데요. 네, 오늘 장성호 건국대 국가정보학과 교수,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 모시고 탄핵 정국을 자세히 전망해 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어제도 참 바빴습니다. 비주류 측이 오후 6시 한 30분 좀 넘어서 입장을 내놨죠. 비상시국위가 어제 탄핵안 표결 동참하기로 입장을 정했는데요. 당초 주류 측과 합의했던 어떤 그런 4월 퇴진 당론에서 입장을 좀 선회한 건데 일단 어떤 배경이 있었는지 두 분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장 교수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지난 토요일 날 촛불 시위에 충격적으로 바라본 것 같습니다. 역시 국민을 이기는 정치 그리고 권력은 없다. 이런 것들을 뒤늦게 깨달은 것도 같은데 그러나 우왕좌왕하는 모습은 집권당의 모습은 아니라고 봅니다. 네. 어차피 새누리당 의원들은 대통령과 운명 공동체로서 정치적인 책임은 같이 져야 되고 물론 이것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본질적인 측면이지만 거시적으로 보면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대통령의 퇴진 일정에 따라서 참여하겠다 안 하겠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운명을 피해보고자 하는 그런 꼼수가 아닌가. 저는 오히려 여기에 꼼수가 숨어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나중에 총선 때 국민들이 이거에 대한 이때 이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처신을 했냐. 그거에 따라서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당원들이 이것을 앞으로 심판을 하리라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는 절차적인 정당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탄핵에 참여하는 것은 저는 당연하다 이렇게 봅니다. 네, 촛불 집회가 가장 큰 영향이었을까요? 그렇죠. 주최 측 추산으로 230만 정도라고 하죠. 요즘 이제 미국의 이제 어떤 학자의 이야기가 많이 인용이 되지 않습니까? 3.5% 이상, 전 국민 3.5% 이상이 비폭력 시위에 참여할 경우에는 그 정부가 이제 무너지게 돼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 인구가 5천만이 채 안 되니까 230만이면 5% 정도겠죠. 그렇죠. 그러면 예. 이 임계치를 넘어선 것이고 조금 더 미시적으로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3차 담화문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3차 담화문을 전반부하고 후반부로 나눠보면은 전반부에서는 박 대통령이 18년간 정치를 하면서 국민들께 저는 전혀 사심이 없었고 지금까지 사적인 이익을 추구한 적이 없었고 그런 부분이 쭉 있었죠. 그 뒷부분을 보면은 그런데 이제 국회가 원하는 대로 내려놓겠다, 정해주는 대로 이제 내려놓겠다, 퇴진을 하겠다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 정치권은 뒤쪽에 귀를 기울였던 것 같아요. 하지만 민심은 앞부분. 내가 잘못한 게 없다.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지 않았다. 주변 사람을 잘못 둔 것뿐이다라는 부분에 더 분노를 했었던 건데 정치권이 뒤만 듣다 보니까 앞부분에 민심이 가 있다는 걸 못 들었고 뒤늦게 촛불 집회도 그렇고 또 약간 이제 국민의당 입장에서 억울한 면이 있었지 않습니까? 2일과 9일이냐 이건 탄핵을 안 한다는 건데 이제 국민의당이 엄청나게 매를 맞았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서 새누리당의 이제 비박계 의원들까지 이러다가는 질서 있는 정리가 아니라 우리도 휩쓸려 갈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본인들도 좀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한 거군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새누리당 비주류가 갑자기 탄핵에 동참하겠다고 하면서 친박계도 물론이고요. 또 청와대도 그렇죠. 무지 당혹스러워 보입니다. 오늘 원래 정례 브리핑이 예정돼 있었는데 이례적으로 또 취소를 한 게 이런 상황을 보여주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이유는 뭐라고 보시나요? 청와대 입장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3차 담화문에서 뒷부분에 방점을 찍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정도면은 야당은 만족하지 못하겠지만은 100% 만족은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이해는 할 것이다. 특히 그런데 이제 여권 같은 경우에는 비박계도 이 정도면은 만족해가지고 이제 그림을 같이 짜지 않겠냐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민심이 이제 앞쪽에 만약에 3차 담화문에서 박 대통령이 이 모든 게 다 내 잘못입니다. 제가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검찰 수사도 받고 특검 수사도 뭐든지 다 받겠습니다라고 하고 뒷이야기를 했으면은 저는 분위기가 조금은 달랐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1, 2, 3차 담화문을 오면서 대통령이 검찰 수사 받겠다라고 했는데 못 받겠다. 네. 잘못했다라고 했다가 잘못한 거 없다라고 하니까 과연 4월 달에 내려오겠다라는 것은 그거 누가 믿을 수 있냐 이런 식으로 갔다는 거죠. 그렇죠. 자, 보면은 이게 여야가 넘긴 이제 4월 퇴진론 이거 이제 물이 건너간 것 같습니다. 건너간 것 같고요. 박 대통령 오늘 브리핑도 취소가 돼 있었고요. 그러니까 뭔가 청와대도 골몰하고 있을 겁니다.
일단 어떤 선택지가 있을지 뭐 이런 거에 대한 분석을 보니까 여러 언론에서도 이제 남은 건 없다. 탄핵 이후에는 큰 답이 뭐가 있겠느냐라는 그 얘기가 많이 나오던데 4월 퇴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라든지 어떤 입장을 좀 밝힐 수 있을까요? 굳이 저희가 상상을 해보자면. 지난 3차 담화 때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하면 그것을 받겠다 이렇게 대통령이 얘기했기 때문에 네. 그것에 답이 오지 않은 상황에서도 대통령은 또다시 국민을 향해서 이것에 대한 답을 스스로 내놓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틀림없이 4차 담화는 있을 것이고 그 4차 담화에서는 새누리당이 제 원내 일당이고 그리고 집권당이고 하지만 야당에서는 여기에 대해서는 협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대통령 입장에서는 절반의 국민이 그리고 절반의 정당이 어떻게 보면은 당의 어떤 그 입장으로서 한 4월 말 퇴진 이거에 대해서 대통령은 일단은 받겠다. 이렇게 해서 선언적으로 국민들한테 일단은 낼 가능성이 있고 네. 지금 민주주의는 결국은 절차와 방식인데 일단은 여론적인 판결은 대통령이 진 겁니다. 정치적으로.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정치적인 판결, 이것이 소위 말해서 탄핵인데 이 탄핵도 헌법재판소를 통해서 하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네. 그러나 앞으로 이 지루한 시간을 우리가 정치권 전체 국민들이 같이 가야 되는 이런 것들을 국민들이 알아야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지금 특검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특검 수사는 마지막 헌법 대법원까지 판결하면 내년 11월쯤 결정이 날 겁니다. 대선 직전에. 이런 상황까지 우리 국민들이 그때까지 기다려줄 수가 있을 것인지 그러나 탄핵이라는 절차가 진행이 되면 그때까지 국민들은 이것을 지켜볼 그런 것이 우리 민주 시민의 어떤 도리라고 봅니다. 유 실장님이 생각하시는 4차 대국민 담화가 있다면 어떤 시나리오 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시간부터 하면 96시간 남았습니다. 네. 금요일 2시까지 이제 탄핵 표결을 하게 돼 있는데 제 생각에도 뭐가 됐든지 간에 박 대통령이 한번 이야기를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가 문제 아니겠습니까? 4월 말 퇴진이라는 건요. 여야 합의안도 아니고 여당의 당론도 아니고 정확하게 말하면은 친박계가 권유하는 안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친박계가 권유하는 안을 받겠다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 것이냐. 그럼 대통령이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 감정의 영역과 정치의 영역이 있을 텐데 정치의 영역에서는 4월에 이걸 받는다. 저는 의미 없다고 보고 그렇다고 해서 무슨 어디 거래하듯이 해서 3월까지 물러나겠다. 이것도 이제 의미가 없다고 보고 감정의 영역으로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3차 담화 때 제일 건드린 게 감정의 영역이었고 박 대통령이 또 얼마 전에 이제 자기 고향인 대구의 서문시장을 갔었는데 거기서도 이제 반응이 싸늘했었지 않습니까? 예. 감정의 영역이든 정치의 영역이든 실제로 이제 쓸 수 있는 카드가 별로 없을 것이다. 만약에 여야가 합의한 걸 받는다라고 하면은 여야가 지금 합의된 것은 정진석 원내대표도 오늘 이야기했지만은 금요일 탄핵을 처리한다. 여당에서 이제 자유투표다라고 하는 거고 야당은 당론 투표죠. 지금 현재 합의된 것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네. 대통령은 이제 그렇겠죠. 여기에서 내가 당당한 모습으로 임하겠다 하면은 또 촛불이 500만이 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진솔한 모습으로 임할 것이며 그리고 지금 현재도 법 절차에 따라서 임하고 있다. 특검 조사, 특검도 임명을 했고 이제 뭐 여러 가지 또 앞으로 향후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는 임했고 앞으로도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이것에 대해서 진솔한 마음으로 대통령으로서 조사도 받고 그런 절차에 따라서 할 것이고 헌법재판소에서 예를 들어서 탄핵이 결정이 되면 즉시 사임을 하겠다. 그런 것까지 진솔한 마음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겠습니까? 네. 예. 자, 말씀하신 대로 탄핵 소추안이 표결까지 정말 나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자, 주요 변수를 좀 짚어볼 텐데요. 우선 박 대통령의 친박계가 요구한 대로 4월 퇴진을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비박계에 좀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까요? 비박계 목소리에. 저는 아무 영향을 못 미칠 미친다? 거라고 예. 생각합니다. 4월 퇴진 가지고는요. 자, 그렇다면 9일 전에 퇴진을 하겠다, 스스로 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면 여야 합의를 끌지 못할 거라고 예상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거기 지금 이제 1월 말이면은 사실상 탄핵으로 끝나는 거 아니냐라는 게 이제 추미애 대표의 그때 이제 이야기긴 했었는데 네. 지금의 이제 민심이 모르겠습니다. 박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당장의 직무 정지 내지는 이걸 원하는 게 워낙 강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주도하는 무엇이든지 받을 수 없다라는 게 민심이 아닌가. 만약에 방법이 있다면은 여야가 합의를 해서 이걸 대통령한테 요구하는 식이어야 될 건데 지금 야당이 강고하게 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며칠 동안이 되게 안 좋을 게요. 국정
국정조사가 뭐 오늘부터입니다만 오늘, 내일, 모레까지 이제 그렇죠. 계속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두 가지를 가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국회의원들이 철저히 준비를 해가지고 엄청난 뭐 사실을 폭로하고 막 이렇게 밀어붙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대로 탄핵을 해야 된다는 바람이 더 불겠죠. 근데 만약에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역할도 못하고 뭐 맹탕 청문회를 진행한다. 그러면은 또 거꾸로 국회한테 맡겨놓을 수 없다. 당장에 이제 일을 끝내야 된다라는 식으로 전개가 될 거란 말이죠. 그 국정조사가 이래도 안 좋고 저래도 안 좋고 대통령한테는 거기다가 이제 뭐 뒤에 우리 이야기 나온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김기춘, 우병우 이런 두 사람이 중요해지는데 김기춘 전 실장은 차은택 씨 만난 거에 대해 가지고 대통령이 만나라고 해서 만났다. 그리고 우병우 전 수석 같은 경우에는 통달되는 출석 요구서도 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이 김기춘이나 우병우는 박근혜 대통령이 제일 측근이라 불렸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뭔가 읍소하고 석고되지 않은 모습을 보여줘도 될까 말까인데 지금 이런 식의 행보들은 대통령한테 모든 게 불리한 쪽으로 접근이 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렇다면은 뭐 그 9일 전까지 대통령이 어떤 말을 하더라도 그 어떤 말이라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뭐 9일 전에 스스로 사퇴하겠다 이런 말이 아니라면 비주류나 주류의 어떤 합치라든지 그러니까 여야가 합의될 수 있는 부분은 없다고 교수님께서 보고 계신가요? 여야가 합의는 안 하겠죠. 이미 탄핵 열차는 떠났습니다. 이것은 후폭풍 또한 정치권에서 안아야 될 텐데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 과거의 어떤 탄핵의 케이스도 있지만 여러 가지 지금 다른 상황들이 많기 때문에 다만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이것이 비박계가 들어가서 반대표를 던질 가능성도 있고 민주당과 정의당이라든가 국민의당에서도 이탈표가 있을 수가 있는데 네. 이걸 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해석할까? 이것도 상당히 큰 예민한 문제고 네. 어떤 탄핵의 결과를 가지고 특정 세력이 책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역대 어떤 탄핵 국면의 어떤 투표를 보면 그렇게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누군가는 이거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을 원하는 것이 사회적인 어떤 대중의 심리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상황에서 일단은 비박계가 탄핵에 참여하기로 했기 때문에 비박계가 일정 부분 이 사태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필요성도 있고 오히려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새누리당이 분당을 할 수밖에 없나. 분당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탄핵이 들어가기 전에 비주류가 일단 탈당을 하는 것이 저는 우선이 아닐까. 네. 그래야만이 어떤 책임 주체는 명확하게 박근혜 대통령과 같이 죽을 순장조를 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 그런 다음에 탄핵을 막고 탄핵의 후폭풍을 어느 한 세력이 맡아야 된다고 봤을 때 저는 정치적 결단을 탄핵에 참여하는 세력이 먼저 해서 탈당을 결행을 하고 그다음에 지도부와 다른 쪽으로 가서 제3지대 정당을 만들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이 저는 옳은 정치적인 그 방법이라고 봅니다. 예. 지금 분당 얘기하셨는데 결과적으로 어제 그 비박계 발표 자체가 친박계와 같이 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분당은 시작됐다, 분당을 뜻하는 거다라는 그 분석들도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게 탄핵이라는 이제 가지 않은 길을 가야 되는 거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그때하고는 네. 아주 다른 것이고 탄핵이 가결되더라도 부결되더라도 후폭풍은 엄청날 겁니다. 네. 그런데 지금 제가 이제 예측컨대 부결 시의 후폭풍이 가결 시의 후폭풍보다 더 클 겁니다. 그건 이제 공통되는 건데 저도 이제 장 교수님 말씀처럼 네. 이 새누리당이 과연 같이 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되게 의심스러워요. 하지만 탄핵 절차 직전에 뭐 누가 탈당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예. 탄핵이 이제 완료된 이후에 거기에 대한 이제 책임론을 가지고 결국 주도권 다툼을 할 건데 이런 면도 있을 거라고 봐요. 비박계가 수적으로는 약세지만은 지금 이제 뭐 민심을 얻고 있는 거라든지 이런 주도권 경쟁에서는 우위라고 볼 수 있는 점이 있거든요. 그럼 비박계 입장에서는 우리가 나갈 생각이 없다라고 뭐 친박계를 오히려 압박할 가능성이 높고 과거에 이제 한참 된 예인데 2007년 어간에 이제 열린 우리당에서 대통합민주신당으로 넘어갈 때 네. 그때 이제 김한길 의원이 주도적으로 선도 탈당을 해가지고 당을 깨고 나가는데 그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대통합민주신당으로 가는 것은 그때 이제 노 대통령이 워낙에 인기가 없기 때문에 친노 색채로는 안 된다라고 해서 가는 건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는고 하니 그 대통합민주신당에 이해찬, 유시민, 한명숙 이런 친노 주자들까지 다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다시 경선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저는 새누리당이 어떻게 보면은 극소수의 친박 주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의원들은 대세론에 휩쓸려 가지고
비주류가 주도권을 잡는 그게 뭐 이 당의 이름을 바꿀지 신당으로 생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비주류가 주도권을 갖는 당으로 우르르 다갈 수도 있다. 그러면 비주류 입장에서는 오히려 좀 답답할 겁니다. 일부 사람들을 좀 떼내고 그 사람들한테 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여기가 이제 뭐 백의 종군하겠습니다. 한 명의 당원으로 오겠습니다라고 할 때 그걸 뭐 막을 방법이 있겠습니까? 막기도 어렵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다 탄핵안이 가결되든 부결되든 후폭풍 엄청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탄핵안이 만약 가결된다면 그 이후 전국이 어떻게 될까요? 하나 짚어보죠. 예. 예. 일단 가결됐을 때 어떤 절차를 좀 크게 될까요? 이후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 때랑 상황은 약간 다릅니다. 네. 그때는 열린우리당과 새천년민주당이 분당이 돼서 새천년민주당 그때 당시 조선의 대표 추미애 대표가 새천년민주당이 있었기 때문에 이 탄핵에 대해서 지지자들이 심판할 대상이 분명히 있어서 4.13 총선을 앞두고 탄핵이 있었기 때문에 국회의원에서 열린우리당이 과반 의석을 획득한 그런 예. 경험이 있지만 지금의 탄핵은 탄핵 직후에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남아 있고 그리고 다음 선거가 총선이 아니고 대선이라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국회의원들의 심판의 기회는 상당히 적어진다. 네. 다만 대선의 유동성이 엄청나게 커지기 때문에 탄핵의 결과 저는 새누리당보다도 야권, 특히 제1야당인 민주당이 이거에 대한 어떤 위기관리 능력을 보여주냐 못 보여주냐에 따라서 대선 국면이 요동칠 가능성이 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잘못되면 대선 유력 주자들한테 이 탄핵의 화살이 돌아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대통령이 탄핵되는 이 과정에서 대선 주자들이 한 것을 쫙 이제 언론에서도 분석을 하지 않겠습니까? 네. 이런 것들이 촛불 민심으로 다시 등장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탄핵이 되면 보수층은 결집할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야권이 정치 과정의 일정 부분 책임성을 공유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탄핵이라는 것은 집권 여당이라든가 대통령에 대한 탄핵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대한정당인 의회 권력을 장악한 야당이 이거에 대한 책임성을 공유해서 앞으로 이 정치적인 대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시하면서 끌고 가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여기에서 우왕좌왕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그러면 이것이 정치권 일대 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렇다면 이번엔 부결을 저희가 좀 예상해 보겠습니다. 부결된다면, 그러니까 부결되려면 이제 비박계가 협조를 안 해야 될 텐데 어제 이제 그 회의 내에서도 일부 뭐 지역구 의원들, 또 영남 쪽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이게 물러난다고 하는데 굳이 저렇게 탄핵 참여해야 되냐 이런 식으로 압박을 좀 한다고 하던 주민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그 영남구 지역구 의원들은 좀 부담을 갖기도 하고 좀 이견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시국회의 어떤 그 성명이 나왔지만 그래서 개개인별로 투표를 할 거지만 여기서 이탈 가능성은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 부분도 좀 주목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 어떻게 보고 계세요? 부담을 훨씬 느끼는 쪽은 비박이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탄핵이 아예 되지 않는다면은 그런 영남권의 민심과 이런 걸 이제 받아 안을 수가 있는데 탄핵 절차에 들어가는데 부결이 된다라고 하면은 국회가 엄청나게 이제 압박을 받겠죠. 촛불 민심이 뭐 횃불 민심으로 바뀔 거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지만은 말하자면 근데 야당은 뭐 명분이라도 있습니다. 우리가 힘이 약해서 죄송합니다. 표가 모자라서 죄송합니다. 정권 교체로 반드시 보답하겠습니다. 네. 욕을 먹지만 그런 말을 할 명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비박계에서는 뭐라고 할까요? 우리가 이제 박 대통령 중심으로 다시 뭉쳐가지고 친박과 비박이 새누리당이 힘을 뭉쳐서 박 대통령의 국정 운영도 뒷받침하고 정권도 재창출하겠습니까?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럼 사실은 지금 이 탄핵 국면에서 제일 마음이 급한 쪽은 어떻게 보면 야당보다도 비박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결의 후폭풍이 엄청날 것은 오히려 여당 쪽일 것이고 흔히 이제 뭐 샤이 박근혜 이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청와대 쪽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샤이 탄핵이 꽤 있을 수 있을 것이다. 박 대통령을 지지하고 말고를 떠나가지고 지금 이제 여당에서도 친박 의원들하고 이야기를 해봐도 대통령이 뭐 임기를 완수한다 이건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거든요. 그럼 탄핵이 부결됐을 때는 어떤 절차를 밟을 것인가? 다시 뭐 대통령이 4월에 물러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도 이상해지는 것이고 네. 분명히 야당은 다음 회기에 임시국회 회기에 탄핵을 재발의할 게 분명합니다. 네. 그럼 그때는 또 찬성을 안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담이 가는 건 오히려 여당이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예. 그거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좀 새누리당만 보면 비박과 지금 아까 제가 분당을 해야 된다는 것이 뭐냐면 분당을 해야 됩니다. 탄핵이 통과되든 안 되든 분당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탄핵이 돼서 통과가 되면 비박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당원들은 두 가지를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는 대통령이 탄핵에서 정치적으로 사망 선고를 한 거 아닙니까?
스스로 죽였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원들은 자, 그러면 앞으로 새누리당이 보수 여당이 대통령을 죽인 사람과 같이 하겠냐, 아니면 대통령과 같이 죽을 사람이랑 같이 하겠냐,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새누리당 전체가 저는 대통령과 같이 정치적인 사망 선고를 하면서 그냥 우리 같이 죽겠다, 이런 것이 저는 훨씬 더 좋은 것이지, 자신들이 선대본부장까지 하면서 만들어준 대통령인데 대통령이 잘못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탄핵까지 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앞으로 대국민 사과 더 할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 사법적인 판단하고 처벌도 받을 수도 있을 것이고, 이런 상황에서 자기들의 정치적 장래를 위해서 살겠다고 그렇게 나가면 저는 더 훨씬 더 일찍 죽는다고 봅니다. 네. 자, 한편 최순실 국조기관보고가 열리고 있는데요. 지금 네. 청와대가 뭐 자료 제출이나 증인 출석에 대해서 비협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또 뭐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나 그러니까요.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 뭐 출석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맥 빠진 청문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도 나오고 근데 있는데요.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지금 국정조사는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못 되면 못 되는 대로 동시에 이제 대통령에 대한 압박으로 갈 겁니다. 네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는 이제 청와대가 비협조적인 것도 있지만은 예. 과연 한광욱 비서실장이라든지 이제 뭐 배성래 홍보수석이라든지 허원재 정무수석 같은 분이 얼마나 과거의 사실을 파악하고 있을지에 대해서도 되게 의문스럽거든요. 그 이후에 임명이 된 분들이니까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제 최순실 게이트에 대해서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세 사람 정도밖에 없습니다. 최순실 씨 본인, 정호성 전 비서관, 박근혜 대통령 3명 정도인데, 정호성, 최순실 두 사람은 구속돼 있는 상태고 박근혜 대통령인데, 참 박 대통령이 최재경 민정수석이나 뭐 유영하 변호사한테도 과연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에 대해서 잘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청와대에서는 되게 답답할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3일 동안 드러나기 때문에 금요일에 탄핵에 대해서는 더 압박으로 간다는 거죠. 네. 뇌물죄 입증이 좀 중요합니다. 중요한 부분이어서 이 부분 때문에 이제 오늘 그 청문회 생중계 내일부터 생중계하면서 가장 높은 시청률 기록하지 않겠냐 이런 예상도 나오고 있는데, 미르K 스포츠재단 출연금된 기업 총수들, 뭐 아까도 저희가 뉴스에서 보도해드렸습니다만 예행 연습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망신 주기에 그칠 건지 아니면 뭐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인지, 이 부분 어떻게 좀 예상하세요? 글쎄, 이제 청문회라는 것이 과거에 노무현 전 대통령 그 50 청산 청문회 때 청문회 스타로 떠올라서 이제 대통령까지 갔고, 그때 당시 상당히 인상 깊은 장면이 많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나이 드신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그런 것을 원할 겁니다. 그러나 지금 검찰 조사가 상당하게 기간 동안 지금 재벌이라든가 치밀하게 이 빼곡하게 조사를 해왔기 때문에 더 이상 뭐 나올 게 없다고 봅니다. 다만 이것에 대해서 전후관계 맥락적인 것을 재벌 총수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과거에도 얘기 못했고 미래에도 못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런 악습, 재벌과 권력이 결탁되는 이런 악습은 끊어야 되는데 이것이 끊는 것이 아는 것이 구조적으로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그런 것 때문에 끊을 수가 없는 것이고, 그것을 양심선언 하면 되겠는데, 이것이 지금 이미 검찰에서 저는 나올 건 다 나왔고 예행연수까지 한다는 것은 실수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검찰 조사했던 것을 반복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상당히 어떻게 맥 빠진 청문회가 될 가능성이 있고, 물론 재벌 총수가 화면에 쭉 나와서 하면은 국민들은 일정 부분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차피 법적으로 이것을 처리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이게 뇌물죄 문제는 탄핵이 됐을 때 헌법재판소에 갔을 때 뇌물죄 관련해서는 양쪽의 소명을 재판에 불러가지고 양쪽 소명을 해서 신문을 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헌재 일정도 상당 부분 2, 3개월 늦춰질 가능성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청문회에서도 그렇지만 청문회를 통과해서 탄핵이 가결돼서 이것이 헌재에 간다고 하더라도 이 뇌물죄 부분을 가지고 6개월이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애초에 뭐 한두 달 안에 헌재 판결이 끝난다는 것, 그것은 이 뇌물죄 관련 때문에 그것이 6개월을 꼬박 채울 가능성 상당히 있다고 보기 때문에 상당히 저는 이 문제가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헌법재판소가 그 뇌물죄 법리적인 것을 아주 유불리를 따지는 것은 아니고요. 왜 얼마 전에 화제가 됐던 행상 책임이라고, 이게 형사 책임 X 해가지고 화두가 됐던 게 행상 책임이란 그 행위에 이제 정치적인 책임까지 물을 수 있다는 부분이거든요. 저는 이제 기업이 중요하다고 보는 건 이렇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가 계속 이야기했던 거, 그리고 기업도 공식적으로 이야기했던 것은 뭐 국정 기조가 좋은 거래 가지고 거기에 발을 맞춰가지고 흔쾌히 선의로 돈을 냈다라는
이게 하나가 있고 예. 그리고 야권이라든지 좀 진보 중에서 보는 것은 결국 정경유착으로 해가지고 기업도 뭐 한 30억 주고 수천억치 이득을 봤다. 정경유착의 공범이다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기업들이 조금 이렇게 비공식적으로 이야기하는 거. 우리는 이제 피해자일 뿐이다. 돈을 내라고 했는데 안 낼 수가 있냐라는 이제 세 가지 지점 중에 그 가운데 어딘가에 있겠죠. 저는 기업 총수들이 나가가 지금 이 시국에서 정부가 좋은 일을 한다고 해가지고 우리도 좋은 의미로 해서 돈을 냈습니다. 라고 완벽하게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해서 뭐 정경유착을 해서 우리도 이득을 봤습니다. 라고 하기도 어렵겠죠. 그리고 그렇죠. 무조건 피해자라고 하기도 어려울 것이고 그 가운데 애매한 어떤 지점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아마도 좀 피해자라는 걸 이제 깔고 가겠죠. 그럼 그거조차도 결국 책임은 대통령한테 돌아가게 되는 거죠. 안정범 경제수석 같은 경우에 네. 그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나는 최순실이라는 사람을 모른다. 그럼 왜 당신은 이 기업한테 이야기를 했습니까? 대통령이 하라고 해서 이야기했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그게 네. 확인이 되는 장이 될 것 같아요. 그 대가성 입증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네. 이게 되게 애매하고 그렇죠.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대가성에 대해서 무조건 부인을 할 겁니다. 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제 우리는 뭐 좋은 일에 좋은 뜻으로만 줬다라고 과연 할 것인가? 피해자라는 거를 좀 깔고 가려고 하지 않겠어요? 특히 이제 뭐 삼성 같은 경우에는 재단뿐만 아니라 최순실 씨 개인과 정유라 씨한테 뭐 말을 사주고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정유라라는 사람이 정말 국제적 유망주에서 밀려고 했다. 예. 그 사람 밀어주려고 했다. 이런 식의 답변을 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네. 알겠습니다. 좀 자.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특검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네. 박영수 특검이 뭐 사무실 계약도 했다고요. 뭐 인선에 속도를 내면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뭐 특검 수사에 좀 시작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기존 검찰 수사팀하고 누구를 특검에 보내느냐 뭐 이런 신경전도 있다고 합니다. 네. 뭐 어떻게 봐야 될까요? 검찰 입장에서는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 마지막 존재감도 드러내야 되고 예. 검찰도 검찰 나름대로 국민들한테 보이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최근에 2, 3주 동안 엄청나게 열심히 맹렬하게 수사를 했습니다, 사실. 그런데 특검이 딱 되니까 자신들이 수사했던 모든 것을 특검으로 고스로 이렇게 넘겨주는 예. 그런 억울함은 있다고 제가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검찰이라든가 특검의 목적은 진상을 규명해서 마지막으로 국민들이 원하는 것을 속 시원하게 해결을 시켜줘야 되고 의혹인지 아닌지 이것을 가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박영수 특검이 어떻게 보면 지금 의혹이 상당히 앞서 있습니다. 앞서 있고 뭐 세월호 7시간부터 해서 사이비 종교 문제까지 다 들여다보면서 하겠다. 국민들은 지금 이 특검, 박영수 특검팀 자체가 이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해결사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검찰이라는 것도 사실관계에 비춰서 이것을 팩트를 확인해서 조합을 해서 이것이 맞을 때 재판으로 넘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재판에 가서 또 이중적으로 다시 재판을 통해서 양쪽 간에 이렇게 해서 서로 검찰 특검과 변호사와 서로 이제 공방전이 벌일 텐데 이런 상당한 시간 동안 또 공방전이 있다. 다만 특검 입장에서는 국민들한테 이것을 그때그때 브리핑을 해주기로 돼 있기 때문에 네. 브리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러나 브리핑을 하더라도 이것을 너무 이렇게 해서 우리는 무조건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나중에 또 희망이 크면 실망이 더 클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보니까 대표적 수사권 독립론자를 경찰 조직 내에서 꼽히고 있는 황운하 경찰대 교수부장이 파견 경찰로 그렇죠. 지내고 싶다 이렇게 공개 구인을 했는데 이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이 부분은? 글쎄요, 저희가 이제 흥미롭게 보는 건 이런 겁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나 최순실 씨에 대한 의혹을 파헤치는 데는 지금 현재 검찰 수사팀, 수사본부하고 특검이 별로 충돌이 벌어질 게 없을 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나중에 충돌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지점이 있는 것은 지금 김수남 검찰총장이 서울지검장 시절에 정윤회 문건 수사, 뭐 예를 들어 청와대 입맛에 몰아갔다라든지 네. 우병우 수석을 통해서 이제 검찰이 청와대로부터 핸들링을 당했다라든지 특검은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하게 돼 있거든요. 거기에 갔을 때는 지금 이 검찰하고 특검이 좀 충돌이 되는 지점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황운하 경무관이죠. 황운하 경무관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여론 등이 없고 여기 가서 이제 검찰을 좀 공격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뭔가 힘을 보태고 싶어 하지 않는가 싶은데 지금은 뭐 모르겠습니다. 탄핵이 되고 대선이 이제 조기 대선은 될 거 아니겠습니까? 얼만큼 빨리 하느냐가 문제지만은 그렇죠. 예. 여든 야든 간에
검찰 개혁이 또 큰 화두일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때까지 이게 영향을 미치는 거다. 그러니까 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뿐만 아니라 결국 검찰권에 대한 제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번 특검은 큰 이제 영향을 미칠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박 대통령이 특검보 임명을 이제 예정할 겁니다. 8명 중에 이제 4명을 임명할 텐데 변호인단도 곧 발표할 것으로 보이고요. 생각보다는 좀 빠르게 특검 수준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다는 점에서 청와대가 지금 골치 아프긴 하지만 법률 검토는 끝냈나? 그러니까 이제 그때 3차 대국민 담화 이후에 조만간 최순실 게이트 관련된 의혹들을 해명할 기회를 갖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만큼 법률 검토가 다 끝났다는 얘기일까요? 어떻게 좀 저희가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두 번째 대국민 담화 때 네. 검찰 특검을 받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도 서면 조사라든가 이런 걸 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한 또 국민적 비판이 상당히 컸었는데 특검 같은 경우는 임명도 빨리 했고 그리고 특검보도 오늘 중으로 임명을 할 것이고 그리고 특검에 대한 준비라든가 이런 것도 저는 다 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통령으로서는 현재 탄핵이 있다고 하더라도 탄핵을 놓고서라도 헌법재판소에서 정치적인 쟁점 같은 것은 치열하게 공방을 벌이겠다는 뜻이고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것은 의혹이고 대통령은 통치권 차원에서 했다. 이것을 끝까지 이제 갈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최순실 씨라든가 뭐 이런 여러 사람들이 이것이 지금 교집합이 없습니다. 이것을 특검에서 딱 일치시키는 것을 대통령 자백을 받든가 해야 되는데 네. 대통령 입장에서 이렇게 변호인을 보강하고 이것을 좀 더 속도감을 내는 것은 시간이 없다. 국민들한테 특검을 통해서 마지막 야당이 추천한 특검을 통해서 대통령과 이것에 여러 가지 유리된 면을 제공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강한 것으로 봅니다. 네, 실장님. 아까 저희가 이제 4차 대국민 담화의 시점도 그렇고, 그러니까 9일 전에는 뭔가 공작 앞에 서서 해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 말씀드렸던 그때 3차 대국민 담화 이후에 Q&A를 하지 않고 조만간 최순실 게이트 관련돼서 해명하겠다는 걸 했던 그 타임과 그걸 예상해 본다면 9일 전에 그 부분도 따로 뭐 해명할 기회가 있을까요? 그 부분 좀 궁금해요. 그 부분에 대한 게 제일 부족했는데 근데 전 대통령이 과연 이제 질의응답이 가능할까 싶은 게요. 앞서도 말씀드린 게 최재경 민정수석이나 유영하 변호사가 과연 어느 정도까지 알 수 있을지 모르겠다라고 그랬잖아요. 저는 박 대통령 본인도 다 모르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네. 왜냐하면은 대통령 그 정호성 전 비서관의 이제 녹음 파일이 이제 검찰이 갖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대통령은 자기가 이야기한 것 중에 어느 수준에 어디까지 녹음이 돼 있는지, 그럼 최순실 씨한테 이제 여러 가지를 이렇게 밀어주라고 했는데 이걸 검찰이 어느 정도로 들고 있는지, 그리고 검찰이 들고 있는 것가 아니라 내가 과연 최순실 씨한테 몇 년 동안 뭘 이렇게 밀어줬는지에 대해서 대통령이 매우 일기를 꼼꼼하게 써놓지 않은 이상은 본인도 모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변호인들이 되게 어려울 것이, 원래 변호인들은 사실관계를 틀어지고 있는 가운데서 법리 공방을 벌여야 되는데 통상 검사가 변호인이 뭘 쥐고 있는지, 저분이 뭘 쥐고 있는지 모르고 공격을 하는 마당인데 지금 여기는 거꾸로 돼 있습니다. 변호인이라든지 박 대통령 쪽에서 검찰이 뭘 쥐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충분한 질의응답이 과연 가능할까? 추상적인 수준 혹은 이제 뭐 전반적으로 내가 이제 크게 잘못했다라는 이야기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게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한편 박 대통령 지지율이 8주 만에 처음으로 하락을 멈췄습니다. 지금 소폭 상승하고 또 새누리당도 다시 2위로 지지율에서 복귀를 했는데요. 자, 이 현상은 뭐 어떻게 봐야 될까요? 보수 지지층이 결집했다, 뭐 이렇게 봐야 되나요? 뭐 소폭이어서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만은 어쨌든 해석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정치 구도가 87년 민주화 운동 이후에 지역 패권 구도로 바뀌었습니다. 민주도 반민주 구도에서 바뀐 거죠. 민주화 운동이 안정적으로 민주주의가 진행이 되면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경상도 보수, 그리고 이제 충청도 중도, 호남 야권 이런 식으로 지역 패권 구도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것이 상수라고 봅니다. 여론조사. 다만 이런 정치적인 이런 일대 사건이 일어났을 때는 국민들이 일단은 그 지지를 빼는 경향이 있고 마지막에 결정의 순간에 다시 들어갑니다. 그래서 변수라는 것은 최근에 이런 최순실 국정농단 스캔들, 이것은 보수층에서 대통령과 연계된 거기 때문에 일정 부분 대거 이탈한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탈한 세력이 야당한테 가는 것이 아니고 잠시 미우니까 쳐다보는 거죠. 지지 안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어떤 계기가 되고 또 여기에서 이제 치료라든가 처벌이라고 하는 건데 탄핵이라든가 사법적인 구속 이런 것들이 있으면 다시 국민들은 용서를 하고 마음의 한이 풀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중의 어떤 마음은 약하다고 이 촛불과 같은 이제 그런 말도 많이 하는데 그런 면에서 용서하고 다시 본래적인 구도로 회귀하는 그런 경향이 상당히 강합니다. 네. 그러니까 실장님, 손을 놨던 지지층이 3차 대국민 담화에서 그 뒷부분 내려놓겠다가 했던 부분을 때문에 뭔가 좀 다시 결집을 하는 걸까요?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더 떨어지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더 떨어지기 어렵고 이게 막 약간의 기술적인 반등이라고 볼 수 있는데 주식에서 봤을 때 뭐 기술적 반등 근데 이제 같은 아까 제가 것처럼. 말씀드린 앞부분하고 뒷부분하고 분리했을 때 뒷부분에 대해서 호응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 부분이 이제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대통령 지지도라는 것은 뭐 대선 주자 지지도하고 다릅니다. 대통령 지지도의 질문은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잘하고 있습니까라고 물어보는 질문이거든요. 근데 대통령이 지금 국정 운영을 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잘한다라고 대답할 수는 없는 것이고 여기에 이제 잘한다라고 대답하는 것은 뭐 야당이 싫다. 혹은 내가 그래도 우리 대통령이니까 내가 아끼고 싶다. 이런 게 이제 포함된 거라고 봐야 되는데 뭐 이게 더 많이 반등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소폭 반등에 본질적인 영향을 대해서는 미치긴- 큰 의미를 두시지 않는다는 얘기죠?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주말 촛불 집회 현장에서 야권 잠룡들도 좀 모습을 또 드러냈고요. 또 뭐 근데 또 야유를 듣고 혼쭐 났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이재명 성남시장 외에는 뭐 박 대통령 지지율 하락에 대권 주자였던 반사이를 보는 사람들이 없는 것 같은데요. 일단 이재명 성남시장의 반등은 뭐 일시적인 것인지 아니면 이게 지속될 것인지 저희가 좀 궁금하게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좀 예상하세요? 두 가지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재명 시장이 이제 말을 뭐 나쁘게 보면 험하게 하고 좋게 보면 속 시원하게 하는데 이분이 예. 이제 일관되게 이런 이야기를 해오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누구보다도 먼저 뭐 박 대통령 하야 탄핵 이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제 인정을 받는 거.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다른 주자들에 비해서 이재명 시장이 훨씬 자유롭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문재인 전 대표다, 안철수 전 대표다 이런 경우에는 네. 국회 한 축이기도 하고 지난 대선에 출마했다 실패한 사람이기도 하고 또 당의 지지율하고 연동이 돼 있고 뭐 당에서 잘하면 잘하는 대로 못하면 못하는 대로 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재명 시장은 지금 그런 짐을 지고 있는 게 없기 때문에 홀가분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지율이 쭉쭉 올라갈 수 있는 근거가 있었던 것이고 뭐 앞으로는 또 다른 이야기가 되겠죠. 이재명 시장에서 국한에서 보자면은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부결된다면은 저는 이재명 시장의 지지율을 더 뛸 거라고 봐요. 근데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이제 가결이 되면은 뭐 박근혜를 심판하자 이 이야기는 조금 뭐 할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다음 헌법재판소로 가고 아까 장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야당도 전국뿐만 아니라 국정 운영에 대한 책임을 동시에 느끼게 되는 건데 그럼 이재명 시장은 그때부터가 진짜 시험대가 되겠죠. 알겠습니다. 자, 부동층도 저희가 좀 살펴봐야 될 예. 것 같은데요. 지금 뭐 누구를 지지할지 모르는 그 부동층들 나중에 어디로 가실 거라고 보시나요? 누구에게 좀 유리할 거라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이게 탄핵의 가부와 또 달라질 수 있는 예. 상황이 될 수 있을까요? 그거에 따라서 어떻게 봐야 될까요? 탄핵은 저는 변수라고 봅니다. 상수는 아직 정해지지도 않았고 야권은 야권대로 여권은 여권대로 일단은 분당도 되고 그리고 끼리끼리 해체 모의도 하고 이렇게 된 것이 내년 6월까지 가지 않겠습니까? 6월까지 가서 6월에 가서 대선 주자가 윤곽이 드러나면 네. 그때 가서 보수는 보수당대로 어느 쪽으로 그리고 야당은 야당대로 야권은 야권대로 어느 쪽으로 이렇게 해서 단일적으로 가서 1대1 구도로 가는 것이 우리 정치의 패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봤을 때 아직은 멀었다. 대선은 아직 너무 많이 남았습니다. 네. 이게 조기 대선을 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네. 6월 이전에는 치를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탄핵으로 가면 헌재 판결도 상당히 늦춰질 가능성도 있고 예. 이런 상황에서 6월 이후에 있기 때문에 내년 일단은 뭐 설 추석 밥상머리 민심을 보고 나서 그다음에 유권자들이 이제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서서히. 네. 장기전 모드로 들어간다는 예상해 주셨는데 실장님도 동의를 하십니까? 글쎄요, 이제 6월까지는 모르겠는데 뭐 봄은 넘기겠죠. 근데 이제 여야가 다 스텝이 꼬이는 게 그 장면이 있을 겁니다. 제가 이제 탄핵이 가결된다는 가정하에서 네네. 드린 말씀인데요. 예. 자, 탄핵이 가결이 됩니다. 그럼 헌법재판소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각 당들이 헌재에 묶여 있는 동안에 경선 절차 같은 걸 진행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물리적으로 보면은 해야 네. 되는 게 맞아요. 물리적으로만 본다면. 근데 정치적으로 본다면은 대통령의 저기 이제 헌재에 가 있는데 뭐 각 당은 각 당대로 이게 신났다고 막 축제식으로 이제 경선을 벌인다. 이게 또 맞지가 않는 거거든요. 거기에서부터 계속 머리가 아파지는 거죠. 그러니까 탄핵이 가결돼도 후폭풍이 있을 거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런 측면이고 이재명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럴 때도 조금 자유로울 수 있는 면이 있겠죠. 그러겠네요. 다른 예. 주자들에 비해서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마찬가지고요. 예. 반기문 총장은
뭐 일단 퇴임 이후에 일정은 얘기를 안 해 자제하고 있는 부분인데 어떤 스탠스를 좀 취할 거라고 예상하세요? 참 되게 그 부분을 두고 되게 의견이 많이 엇갈리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러니까요. 이제 뭐 두 가지죠. 박근혜 대통령하고 제일 밀착도가 높았기 때문에 타격을 받고 있는 거는 분명한 건데, 근데 이제 흔히들 우리가 이러지 않습니까? 누구는 안 될 것 같고 누구는 안 될 것 같고 이렇게 속어법으로 치면은 여권 내에서 될 사람이 없다. 그럼 남는 건 반기문 아니냐 이런 식이 있기 때문에 저력이 있다라고 하는 건데, 반 총장이 어찌 됐건 간에 지금 지지율이 20% 가까이 나오는 거는 그거대로 이제 실체가 있는 거죠. 네. 근데 반 총장이 과연 들어와 가지고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무슨 여권이 친박 비박할 거 없이 우리가 너무 위기에 처해 있으니까 똘똘 뭉쳐서 반기문을 옹립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가진 않을 것 같거든요. 예. 자기 할 바에 달린 거죠. 뭐. 예.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제가 반기문 사무총장이라 1월에 귀국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1월에 귀국하면 저는 새누리당 친박계가 있는 당을 저는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것이 가장 저는 승수가 높다고 보고, 역대적으로 대선을 앞두고 정당을 만들어서 성공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뭐 열린우리당도 그렇고, 그런 상황에서 봤을 때 다 허물어지고 국민들한테 사망 선고를 받은 친박을 보수당의 어떤 원류였기 때문에 이 정당을 다시 새롭게 완전히 환골탈퇴시켜서 이것으로 해서 내가 새로운 정당을 만들어서 한국의 보수 정당의 어떤 지평을 세우겠다. 이렇게 하면 그 뭐 많지는 않겠지만 지지층으로부터 일정 부분 지지할 가능성도 있고, 그렇다고 뭐 제3지대에서 우왕좌왕하면서 막 끌어모아서 한다는 거 국민들이 그거 피곤해합니다. 그리고 야권은 야권대로 이미 대선 주자가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다가 지금 이재명 시장까지 야권의 주자로 등장해 있기 때문에 야권으로는 갈 엄두도 못 내고, 굳이 저는 정치를 지금 대권에 대한 욕심이 상당히 크고 결행하리라고 봅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봤을 때는 다 쓰러져가는 집을 다시 리모델링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장성호 건국대 국가정보학과 교수,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